그 마지막 3분이 조금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미리 예상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3분이 처음에 뭐 배터리가 빵빵하게 있다가 1시간을 못 버텨요. 그래서 마지막 3분이 좀 물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계이론은요, 물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학설이 아닌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분리론이고, 독일에서 공서양속설을 가지고 수용 유서적 침해 또는 수용적 침해를 주장했던 경계이론에 의하면 보호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침해에 관한 근거 규정에서 나타난 침해의 정도, 침해의 강도에 따라서 그것이 적어도 수인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회적 제약이지만은, 즉 손실보상이 필요 없겠지만은, 그러나 수인의 한도를 넘는 침해가 규정되어 있을 때는 침해에 관한 근거 규정만으로도 특별한 희생, 즉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또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을 이해할 때 그러면 침해의 정도가 어떻게 이제 구분되느냐 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해를 받는 상대방, 사람에다가 초점을 두는데요. 그게 이제 개별 행위설 또는 이제 뭐 인류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가 침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거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특정인만 침해를 당할 때는요, 그것은 특별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견해고요. 그게 아니고 침해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할 때는 실질적 기준수라고 하는데요. 침해가 되는 그 이익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 이익일 때는요, 그거는 특별한 희생. 법적 보호 이익이 아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반사이익일 때는요, 그건 사회적 제약. 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왔던 분인데요. 독일의 슈테트, 원래 오에다가 우물라우트 2개 붙는데 슈테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수인의 한도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한때 많이 쓰였고 또 판례에도 이런 표현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거는요, 침해의 본질과 강도를 표준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수인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회적 제약, 없을 때는 수인의 한도를 넘어섰을 때는요, 그 경우는 특별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환경권에 관한 판례에도 보면 수인의 한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말 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도 중요시하는 학설이고요. 사적 효용성은 국가가 어떤 공공의 제한을 했을 때 사적인 효용 자체를 침해한다, 그럴 때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상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사회적 제약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가 위로 날아간다. 그럼 사실은 땅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뭐냐면 그 토지의 수직 상하에 다 미칩니다. 그럼 수직 상할 때 내 집 위로 만약 전선이 지나간다? 그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위로 비행기가 지나간다? 비행기가 지나가가지고 내 집을 쓰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효용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요,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목적에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본래 밭으로 쓸 수 있는 땅인데 밭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나중에 대지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지가 있는데 대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 대지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땅인데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는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면, 본래의 그 땅의 목적에 위배되면 특별한 희생,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적 제약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대성설, 뭐 중대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인데 독일 연방행정법원에서의 견해다. 그 다음에 상황적 구속성설하고 사회적 구속성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왜 따로 분류를 해놨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 실질적에다 넣고 어떤 선생님은 형식적 기능에 넣기 때문에 따로 뺐는데요. 상황적 구속성설은요, 과거 한때 우리나라 대법원이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사회적 제약으로서 보상이 필요 없다는 근거로 이용한 이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토지가 위치한 그 위치에 따라서 구속을 받는다. 만약에 그것이 산속에 있다, 그럼 임야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건 임야로 사용하는 게 맞고, 농지 가운데 있을 때는 농지로 사용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농지 가운데 있는 땅을 또 뭐냐면은 뭐 공장을 짓겠다, 이것도 안 어울리고, 공장 지역 안에서 나는 농사 짓겠다, 이것도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그 자체가
도시의 주변에 있는 임야나 또는 농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본래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제약으로서 굳이 손실보상이 필요 없다는 학설입니다. 사회적 구속성설은요 주로 헌법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학설인데 광견, 미친 개가 돌아다녔을 때 국가가 그 미친 개를 제거하고도 개 주인에게 개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또 만약에 마약을 거래할 때 그 마약을 압수하면서도 국가는요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재산권이라는 것도 이 국가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인정해서 만들어진 권리인데 그것이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경우에는요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이론들이었어요. 이런 설명을 이제 좀 드렸는데 시에서 그 옛날에는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잘 안 나오는 학설입니다. 한번 들어놓는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제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에 좀 잘려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5번째 꼭지로서는 이제 손실보상의 기준 들어갑니다. 손실보상의 기준 들어가죠. 손실보상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기준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 다음용 손실보상의 기준에서 가장 명확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지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헌법의 명문의 기준이 중요한데 손실보상의 기준에서는 우리 헌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헌법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헌법 제23조 3항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은 헌법 유효사항입니다. 재산권의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법률에 위반해놨어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에 대한 기준은 헌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헌법유효사항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헌법유효사항인데 헌법 제23조 4항에서는 뭐냐면 그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당한 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여기서 정당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 보상이다라고 합니다. 헌법에 관한 입법례를 잠깐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냥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오늘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출제가 자주 된 부분입니다. 헌법도 헌법과 행정법에 동일하게 같이 나오는 게 손실보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것들은 국가배상청구권 같은 것들은 다 헌법에도 나오고 행정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헌법, 행정법 같이 공부하면 공짜 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공짜 타는데요. 이 사실은 뭐냐면 첫째로 멀리까지 갈 필요 없고요. 40, 50, 60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40은요 바로 그냥 법률에 위반해놨어요. 법률이 뭐예요? 그래서 법률을 한다. 40대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박정희가 직접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국회의원 해라 하면 국회의원 되는 거야. 박찬종이 같은 이런 애들이 이제 바로 그 유정이라는 건데 거수기야, 거수기. 이런 게 있어요. 오유방 이런 놈인데 있고요. 50대는요, 재밌어요. 사실 이게 좀 웃기거든요. 법률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웃기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러한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거. 뭐 개인 같은 거 할 때 선물로 뭐 루이비통 가방을 넣을 수 있는 뭐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소리 하는 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형량을 정당하게 한다는 거지 보상을 정당하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요, 요 해석할 때 이거는 보통 해석상으로는 상당 보상으로 봐요. 60 들어서 이제 제대로 됐어요. 정당 보상으로, 정당한 보상으로 가장 잘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더 이상 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을 해석하면 정당한 보상은 뭐냐 하면 해석입니다. 의미는요.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는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완전 보상을 의미합니다. 완전 보상입니다. 그래서 완전 보상을 의미하고요. 예외적으로는 상당 보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완전 보상인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 헌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당 보상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정당 보상이 없다. 그럴 때는 완전 보상을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보상에 위배된다는 말은 바로 뭐냐? 위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상당 보상은요. 상당 보상은 예외라는 말은 뭐냐? 예외적으로 해석되는데 상당 보상은 완전 보상이 바로 뭐냐? 시가대로 보상이 됩니다. 시가보다 더 좋은 것 되고 시가 보상을 합니다. 현실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땅값이 계속 바뀌니까 또는 받는 사람 입장 다르고 주는 사람 입장 다르니까 시가가 맞다 안 맞다 싸움이 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학자들의 입장 다르고 법을 만들거나 판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론은 그렇거든요. 이런 상당 보상은 뭐냐면 시가를요 좀 더 주는데 이걸 보고 윗돈다 즉 상회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또는요 시가를 때로는 하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으면 하회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를 상회할 때 시가를 상회하는 것을 왜 시가 상대하느냐? 우리가 뭐 보상 같은 거 할 때 판교 보상할 때 보면은 뭐 2천억 원씩 보상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땅 투기꾼들이죠. 그럼 사실 옆에서 보는 우리들은 배가 아픕니다. 2천억씩 보상받으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데 2천억씩 보상받죠? 근데 뭐 더 줘요, 덕이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는 시가 보상이 원칙이지만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교에 살고 있다가 거기에 살고 있다가 세입자들로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자, 또 만약에 저쪽에 경북 안동 임화가 있는데 임화에서 농사 짓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임화댐이 들어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냐 한 동네를 이루고 있고 생활의 근거지였는데 졸지에 이 사람들이 다 수몰 돼 가지고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됩니다. 시골 사람들한테 동네라는 것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유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다 떠나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걸 그냥 단지 시가만 계산해 준다 그것만 가지고는 나가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더 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활보상입니다. 최근에는 생활보상에 관한 문제가 점점 자세하게 나오고 특히 뭐냐면은 판례하고 조문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나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활보상은 좀 이따 따로도 다루겠습니다. 하회한다고 하는데 이 하회에 대해서는요 하회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입장하고 실무자들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회한다고 여기지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 뭐냐면 공시지가 이러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손실 보상할 때는요 대체로 뭐냐면 표준 공시지가에 2개 이상의 표준 공시지가 지금은 3개까지도 가능한데요. 그런 표준 공시지가를 따로따로 정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시가 물론 이제 그때까지의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률을 곱해가지고 하긴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항상 공시가는 그 전해의 것이고 문제는 물론 그 중간에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가지고 오를 수 있는 가격을 반영한다고 하지만은 대체로 지금 공시가는요 시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에 대한 보상은 이거는 입장이 다릅니다. 학자들의 경우는 하회한다고 봅니다. 즉 이란요 강학에서는요 이것을 상당 보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이런 시가 보상 시가보다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판례에서는 실무에서는요 당장에 뭐 예를 들면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공시가에 대한 보상이 완전 보상의 원칙
이러한 완전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 보상이 위배되게 되면 위헌이 돼가지고 이거는 무효가 되게 되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러한 개발 이익이죠. 이러한 개발 이익을 배제한다. 사실은요 정말로 그러니까 단 1m 그만한 차이로 한 사람은 땅이 수용이 안 돼가지고 수용된 그 공익사업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 것을 고스란히 다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용당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위해서 수용당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이익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나 이게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제 가치를 반영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생활보상이고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06번에 가서 손실보상의 대상 들어가는데요. 도대체 어떤 땅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는데 그 땅의 어떤 점을, 어떤 가치를 보상해 준다는 거냐? 어떤 기준에서 보상하냐가 바로 손실보상의 대상입니다. 707페이지인데요. 손실보상의 대상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참고에 과거부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학문적으로 별로 다뤄지지 않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손실보상액 산정 시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피침이자의 숫자 뭐 똑같은 땅이 면적이 똑같아도 놀부하고 흥부가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받느냐? 흥부가 더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흥부는 자격들이 많아요. 식구가 많으면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피침해의 범위, 강도, 기간, 이익. 다시 말하면요. 침해를 당할 때 그 기간이 길면은요. 아무래도 좀 더 받아야 되겠죠. 이런 건 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사업 시행자가 부자냐 안 부자냐 돈이 많나? 그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안 됩니다. 사업 시행으로 얻는 예상 수익 예를 들어 이 사업 해가지고 얼마 벌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손실보상이 대상 들어가는데 미국하고 베트남의 화해를 다룬 영화 중에 3시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3시즌 영화에는요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3개잖아요. 우리 4개가 아니고 3시즌.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3시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하나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뭐냐면 연못을 갖고 계세요. 이 연못이 할아버지 생업에 키워야 되는데 연못에는 뭐냐면 연꽃을 키워요. 그래서 연꽃을 이제 끊어가지고 저에다가 공양하는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공양을 하는 거죠. 이름이 뭐 흔대자가 대성불교 하면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소성불교 하면은 작아 보이는데 대성불교는 버스를 얘기해요. 큰 대자에다가 탈성자니까. 소성불교는 택시 또는 자가용을 얘기해요. 근데 뭐 대성불교가 되게 폼나 보잖아. 뭐 대성적으로 뭐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대성불교는 대체로 이 중국의 짱깨이들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도가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현학적이고 막 입만 까가지고 관념적인 게 많아요. 실천보다는 관념이 많아요. 뭐 초기에는 안 그랬죠. 원효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게도 있지만은 대체로 의상이나 이런 계통이 원효는 뭐 결국은 비주류잖아요. 결국 물러 나오고 대체로 이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불교는 중놈들 있잖아요. 90% 이상은 다 썩어 빠져가지고 이 썩어 빠진데 제일 그 나쁜 영향을 미친 거는 보살년들이에요. 이 보살년들이 갖다 돈을 처먹이는 거야. 돈을 처먹이고 또 저것들이 거기서 또 중요한 또 자기 보직을 얻어 또 이익을 또 얻어.
그래서 이 중놈들하고 이게 보살님들하고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이게 하여튼 아구가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불교는 작살났어.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함양에 계신 어떤 선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게 대한민국 불교는 보살님들이 다 조지났다. 따지고 보면 더 정확하게는 보살님들하고 맞아 놀아진 중놈들이 다 조지났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계종의 대부분 다른 말은 뭐냐? 그런 그 공생의 고리체계, 즉 이익의 고리체계 안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으로 좀 앞서가 있다 가지고 이 소승불교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가장 영향을 갖고 싶은 데가 후쿠시마 같은 데 물론 아니고 미국 놈들 같은 데 물론 아니고 저는 미얀마 같은 데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보면 미얀마가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만은 풍광보다는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야.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때가 안 묻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게 잘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오래된 미래 노르베리 호지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바로 뭐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라다크라든지 부탄이라든지 티벳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라든지 주변 나라에서 많이 배척을 받고 있는데 부탄 같은 나라도 보면 왕정제도나 정치제도는 웃겨요. 근데 문제는 부탄은요 지금도 너무나 자연하고 잘 어우러지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과 자연이 완전히 어우러지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뭐 보니까 그냥 옆에 일하고 있는데 옆에 사슴이 내려와서 놀고 있고 물에는 막 고기들이 너무나 이쁘게 움직이는 거야. 그게 어느 한 군데 뭐 자연보호단지 이게 아니고 전국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착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체로 뭐냐? 소승불교 나라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태국에 보면 성녀 부정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야. 우리나라가 참 훌륭한 점이 많지만 참 더러운 것도 앞장서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야구, 뭐 예술, 뭐 모든 면에서 작은 인구 가지고 굉장한 업적을 성취하는 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칭찬할 만하고 자랑스럽지만은 그런 부분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문제된 게 뭐냐? 태국은 잘 알다시피 모든 그 남자들이 다 뭐냐? 원래는 다 성가로 출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탁발하는 거야, 탁발. 탁발하는 것은 얻어먹는 거야, 원래. 얻어먹으면서 뭐냐? 그 집안의 사정도 알고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의 중놈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안에서 돈을 가지고 공원 수역 받아가지고 그거 탱가 가지고 룸살롱 가고 그짓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이제 밤 되면은 옷 갈아입고 나가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지. 뭐 그거는 뭐 중놈들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썩으니까 목사놈들도 똑같고 중놈들도 똑같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돈을 주는 건 참 나쁜 거라고 생각해. 예, 근데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뭐냐면 이 꽃을 갖다 이제 바치는 거야. 이 꽃을 뭐 썩는 거니까 중놈들이 그걸 축적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들이 깨끗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근데 이게 수입원이야. 그럼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또는 20,000원 정도의 수입원이 생겨. 할아버지는 그걸로 먹고 살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이제 연못을 만약에 국가가 수용하게 됐을 때 이 연못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될 거냐? 어떤 기준으로 받아봐 줄 거냐 이거죠. 그러면 했을 때 첫째로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는 이 연못에서 도대체 1년에 얼마 벌어요? 그게 700만 원 법니다. 그럼 1년에 700만 원 나올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젊은 놈은 들어가지고 이 할아버지 만약에 뭐 연못이 있는데 그러면은 연꽃만 받는 거니까 연뿌리도 걔가 팔고 밀가루도 같이 키워.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12,000만 원 번다. 그럼 3배가 되는 거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출발은 뭐냐면 손실 보상의 대상은 처음에는 그 사람의 대인적 보상이었어요. 이러한 대인적 보상은 이러한요. 그거 자체에 이러한 주관적 이러한 가치에 관한 보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랄까 사람마다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바람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지금의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안 공평하죠. 그래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뭐냐 대물적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나 물건의 가치에 초점을 준 거죠. 그래서 대물적 보상이 되는데 대물적 보상은 바로 뭐냐 객관적 가치의 보상이고 우리가 어떤 재화가 갖고 있는 또는 토지나 건물이 갖고 있는 객관적 가치는 뭘로 나타납니까? 시가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가 보상이 되는 거고 시가 보상은 바로 뭐냐? 완전 보상이 되는 거죠. 그 지금도 이게 뭐냐면은
원칙적인 보상 방법은 역시나 대물적 보상, 객관 보상, 시가 보상, 완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까 전에 20명 있다. 그럼 이런 20명들이 거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의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해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고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보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손실보상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활보상조차도 뭐냐? 재산권 보장이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생활권적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적인 요소가 도입된 게 바로 뭐냐? 생활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외적이지만은 나아간 게 바로 뭐냐? 생활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생활보상인데 이 생활보상은 첫째로 뭐냐? 이거는 예외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외적이면 예외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참 의미가 없는 거야. 예외적이구나 예외구나 글자가 예외적 써주면 예외적이네.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예외적이란 말은 뭐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면 생활보상권이 인정되려면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이 엄격하게 까다롭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요건을 실어서 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예외가 인정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런 상당 보상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가보다 좀 더 줍니다. 시가를 상회합니다. 왜 시가를 상회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시가를 상회하게 되면 사실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왜 시가를 상회해야 될까? 그건 이유가 있겠죠. 시가를 상회할 때는 나름대로 완전 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때는 예외의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생활보상도 그 중심은 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보장 분명한데 그거 외에 이게 너무 외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원칙과 예외는 어느 정도 규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사회권적 사회권 보장의 측면이 있다. 사실은 이걸 다르기면은 이러한 사회 보장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보장적인 기능도 있다.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생활보상을 좀 말씀드리는데 생활보상은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로 생활보상은 생활보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 이것도 물어요. 시험 문제에서 일어났죠. 7급 시험 문제인데 다음 중 생활보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냐 나왔습니다. 댐건설 이게 답이야. 그게 배경이야. 그냥 생활보상이라는 것이 주로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게 중요하고요. 생활보상에 대한 근거 나옵니다.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법률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바로 뭐냐? 공익사업법인데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법률에서 내용인데 생활보상을 이루고 있는 내용, 말이 생활보상인데 생활보상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특히 중요한데 그 내용들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주대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주대책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그럼 이제 생활보상 내용을 좀 들어가면 저거는 이제 좀 지우고요. 이런 이야기죠.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좀 후회를 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지 모르고 좀 선택을 좀 잘못했는 게 쪽에 뭐냐면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원래 살라고 생각했다 깜빡 잊어버리고 좀 잘못해가지고 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 이름은 상합리향 샹그릴라라고 이제 얘기 되는데요. 샹그릴라.
이상형이죠. 로스트 패러다이스 이런 건데요. 갑자기 만약에 로또 같은 거 말고 미국의 로또 같은 거 당첨돼가지고 한 5천억이 생기면 저는 부탄으로 가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동네는요, 소위 말해서 오지예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한 8시간 들어가가지고 거기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하루에 한 번 들락날락하는 버스를 타고 다시 또 들어가가 한 4시간쯤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걸어서 이틀을 더 가면 이 동네가 나와요. 오지입니다. 당연히 오지니까 저쪽으로 핸드폰 안 터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핸드폰 요금 고지서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전기 안 들어와요. 전기세 고지서 없습니다. 가스 요금 통지서 없습니다. 자동차 없으니까 자동차 요금 통지서 없습니다. 다 없는 거야. 없는데 그게 공기가 무지 많습니다. 맞고 물들이 막 지나가는데요. 이게 물들이 있는데 이 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퍼먹으면 됩니다. 1급수 오브더 1급수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따로 샘도 필요 없어요. 또 산이 워낙 깊어가지고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요. 산에서는요, 계절마다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 따먹으면 됩니다. 농약 치는 거,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유기농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산에서 저 자란 거라서, 봄에는 곰치 먹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겨울 되면 꽁도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동네에 대한 구성을 좀 잠깐 보면은, 이 동네는, 이제 동네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동네가 있는데요. 이 동네는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평균 여명 말고 죽을 때까지 나이 말고 지금의 평균 나이가 100세야. 왜 100세냐면 젊은 세대들은 다 뭐냐? 도시로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뭐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셔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청소년 문제가 발생했어요. 애들이 길에서 버릇없이 담배를 피우고 다니고 있다가 80살 넘은 애들이 피우고 다니다가 100살 된 청년 잡혀가지고 뒤지게 맞고 혼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150살 되는 할아버지 이제 어른들이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은 이유는 장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해 뜨면은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때만 더 자고 하는 거죠. 그게 맞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죠. 근데 이게 유일하게 뭐냐면 예외가 하나 있어. 대부분 다 뭐냐 농사를 지어. 농사를 지을 때도 뭐냐면 욕심스럽게 짓지 않는 거야. 뭐냐면 자기 먹을 것만 짓는 거지. 여기는 뭐 그렇게 힘들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하면 난리칠 것도 없는 거야. 뭐 기계를 살 것도 없고 농협에 융자 낼 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한 놈만 외지인이 하나 젊은 놈이 있어. 요 놈만 유일하게 또 뭐냐면 자동차는 아니고 경운기 개조한 딸딸이를 갖고 있어. 이 놈이 왜 들어오냐? 요 놈만 유일하게 수산업이야. 옛날에 제가 했잖아요. 저는 사업을 크게 2번 하고 2번 흥하고 2번 망했는데요. 첫 번째 망했을 때 그냥 다 싫더라고. 그래서 동생 보고 동생 내가 뭐 할 때 좀 도와줬기 때문에 그냥 생활비 보내라. 난 아무것도 안 한다 해가지고 놀았어요. 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놀러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쪽에 괴산에 있는 괴강이라고 있어요. 괴강 가가지고 이제 맨날 노는 거야. 다슬기 잡고 놀았어요. 다슬기. 여기는 올갱이라고 그러는데 올갱이 잡고 놀았는데 올갱이 잡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있다가 이제 내가 계속 놀고 있으니까
너는 직업도 없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나? 이래서 왜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데 네가? 그래서 지금 5개 잡고 있으니까 업 종사하고 있잖아요. 뭐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다가 됐다 막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만 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왜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됐냐면 이 친구는 미꾸라지, 자연산 미꾸라지 잡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자연산 미꾸라지 점점 없어져요. 농약을 치니까. 그래서 점점 산골짜기로 오다 보니까 이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눌러 앉아 살게 됐어. 어른들한테 빈 집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 좀 살면 안 될까요? 하니까 뭐 그래라. 그래서 사는 거야. 이 친구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미꾸라지가 이제 골인데 이 친구도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1년에 한 번쯤은 미꾸라지를 대대적으로 잡아요. 아침에 한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냥 밟으면 미꾸라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미꾸라지를 뭐 한 몇 통을 있잖아요. 산수하고 경운기에 실었고, 경운기 딸딸이 실고, 이제 일주일 정도 올라가면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미꾸라지 팔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한 300만 원, 500만 원 받아. 잘하겠지만 한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을걸? 왜냐면 미꾸라지는 그 밥그릇 있잖아요. 한 그릇이 한 근인데 그게 한 자연산 한 5만 원 하거든? 근데 뭐 드럼통 반통이면은요 한 1000만 원 될 거야 내 생각에. 잘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럼 받으면 이 친구는 뭐냐, 뭐 주로 책 사는 거야. 공무원 수험서 제외하고 모든 책 다 사. 물리학, 뭐 음악, 미술, 문학 막 책 사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내도록 그거 읽고 노는 거야. 그러다가 또 책 떨어지면 다시 또 밟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자주 올라갈 필요도 없고 돈 벌려고 안 하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기 때문에 미꾸라지 생태계도 잘 유지돼. 그러나 이제 가끔가다 예외가 있어. 할아버지 대체로 건강한데 문제는 외상을 입을 수가 있어. 나무가 떨어졌다든지 허리를 부러졌다든지 이럴 때는 병원 나갈 때 돈 필요할 때는 이 친구 한 번 또 미꾸라지 밟아가지고 또 이제 주면은 또 할아버지한테 고맙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고구마도 갖다 주고 뭐 감자도 갖다 주고 이러면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도 있잖아요. 농지도 필요 없어. 옆에 농사 지을 때 가서 논에게 주면 쌀 좀 주거든. 그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많이 안 먹어. 이래 사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모두가 행복해. 완전한 사회인데 어느 날 이 사회에도 외부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보니까 깃발이 꽂히는 거야. 이게 뭐냐, 건설한 깃발 알아? 이거 청량 깃발이야. 이 깃발은 되게 불길한 깃발이거든. 이게 꽂히는 순간 뭐냐, 뭔가 개발이 돼.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서 깃발을 꽂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뭐 하는 거냐니까, 안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가서 뵙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여기가 있잖아요. 댐이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다들 이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가격을 후하게 쳐가지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은 뭐라겠어요? 좋네, 이게 아니죠. 보상 필요 없고 우리는 이대로 살고 싶다. 수용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을 두고 어디 가란 말이냐. 사실은 자기 고향을 두고, 이 고향은요 생태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인간 간의 유대가 있어. 너무 재밌는 연구 아시죠?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 문제되는데 사람이 뚱뚱한데 고혈압 안 걸려. 성인병 안 걸리는 거야. 이때까지 성인병의 원인은 비만 뭐 이런 것 줄 알았거든. 근데 한 동네 자체가 비만이나 고혈압이 전혀 없는 거야. 성인병이 전혀 없어. 너무 오래 살아 장수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미국에 역학조사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뚱뚱한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 그냥 먹는 게 뭐 특이한 걸 먹나 싶어가지고 또 조사해봤어. 없어. 피자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띵까띵까 놀아. 그래가지고 패닉에 빠졌어요. 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동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남들이야. 이탈리아 같은 동네 사람들이 이민 왔어. 이탈리아에서 이제 불법 이민 온 거야. 근데 한 놈이 이민 와가지고 사 먹고 살만하니까 딴 놈이 왔는데 딴 놈이 와가지고 이민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임마하고 같이 붙어가 사는 거야. 우리나라 LA 다 모여 살듯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마을이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역학반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막 고민했어. 뭐 피조사를 하고 난리를 쳐도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다 같이 병이 없고 장수라는 거야. 그게 뭐냐 이랬는데 나중에 발견했어. 그게 뭐냐면 그 동네는 다 아는 사람이야. 동네에 떡 나와 앉아있으면 그냥 먹을 거 누가 갖다 줘. 어이 누구 해가지고 와서 먹고 그냥 같이 그냥 푸브에 들어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그 동네는 너무 편한 거야. 인간 간의 유대가 있는 거야.
그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대가 끊어진 인간들은 장적으로 치면 떨어져 나온 장자가 비슷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 우리가 근대가 이제 발명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 자연과학에서는 원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서양과학은 뭐냐면은 계속 쪼개왔어요. 지금까지 쪼개옵니다. 분자를 쪼개서 원자를 만들고, 원자를 쪼개가지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중성자와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를 지금 분석해가지고, 지금 우주를 지금 뭐냐면 구성하는 요소는 과거에 원자였는데 지금 원자가 아니고, 그런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요소인 쿼크가 한 10종 있다. 근데 그런 쿼크를 이어주는 히그스 입자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쪼개는 사회고, 아톰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원자가 아톰할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인간 사회각도 이렇게 다 바뀝니다. 뭐냐면, 가족을 쪼개고 사회를 쪼개가지고, 드디어 개인으로 가가지고, 개인이 영어로 인디비주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런 단위로 자꾸 세분화시켰습니다. 분석하고 쪼갰어요. 그 바람에 연결이 없어진 거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대가 사회주의가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열공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간에 있잖아요. 공동을 의존해가지고, 서로 간에 시너지를 좀 가져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실패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닌데, 서로 간에 있잖아요. 사실은 수험 생활도 힘들거든요. 따지고 보면. 힘들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떠먹일 수 있고, 서로 부추길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는, 협동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먹히고 말았어요. 초창기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냥 결국은 돈만 들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럴 거예요. 제가 잘 되면은 강원도 행성까지 밤에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250km예요. 갈 때 친한 친구와 같이 가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짧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안동 지나고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제천 지나고 있고, 어느새 집에 도착해버려. 이야기 찾다 다 못했는데, 그게 되게 짧고 좋다고. 피곤하지도 않아, 운전해도. 근데 이제 문제는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졸려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안 졸라고 말이죠. 휴게소 또 내려가지고 쉽니다. 커피 마시고. 또 차 타고 오면 또 졸려요. 지겨워. 그럼 아직도 안동, 아직도 제천 이래. 거기 갔을 때요. 거기 가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굉장히 피곤해.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음인데, 우리가 사실은 세포가 먹었던 게 다 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파장은 굉장히 힘을 많이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의 상태란 것은 현실적으로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힘들을, 좋은 마음들 또는 좋은 파장들 또는 좋은 것들이 준다고 생각하죠. 아침에도 예를 들면은 다들 힘들게 왔는데 지혜씨가 와가지고 커피 쫙 쏘았잖아요. 만약에 오늘 저는 커피를 안 먹어도 더 잘하려고 노력했겠죠. 애를 씁니다. 사실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걸 먹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더 잘하는 점이 있다면은 바로 그런 힘들 때문에 그런 파장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 자체의 어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공부할 때도 설사 열공 독서실이 없어지더라도 서로 간에 유대를 가지는 그런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서로 부추기면서 가면 어떨까. 사람은 때로는 무서운 측면도 있고 때로는 나쁜 측면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대체로 잘해줬을 때 물론 아주 나쁜 사람도 있어. 그거는 제외하고 어느 정도일 때는요,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고마워하고 또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럼 그냥 잘해주는 거에 대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내가 수험생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연락되고 있는 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보면 대체로 과거 연결고리 같은 학생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거야. 걔들은 자기가 내를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가짐으로써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도 시험 되고 나서도 지금도 내 주변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실제로 그게 서로 도움이 돼. 그게 도움이 돼서라기 아니보다도 그는 안 좋겠나. 그러면 공부하는 게 덜 피곤하고 덜 불안하고 덜 지겹지. 예, 그러면서 또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도 있겠나.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내가 생각할 때는 독서실 만드는 비용이면 충분히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짜로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러한 유대가 깨지는 거야.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야. 또 하나,
만약에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잘 들으세요. 도시에 있는 원룸은요, 또는 아파트는 뭐냐? 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싸고 잘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시골에서 집은 전혀 달라. 그거 자체가 하나의 별장이 실제로 별장 따로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저는 지금 광주에는 라커메에 살고 있는데 아침 되면요 딱 일나가지고 나갑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좀 뭐냐 하나 나갑니다. 나가면 밭에 나가면 고추 있어요. 땁니다. 가지도 있어요. 가지 땁니다. 호박도 호박 땁니다. 호박잎 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호박잎 찌고 된장 끓여가지고 그래서 먹습니다. 그냥 냉장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뭐냐 생활의 특전입니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단지 토지와 건물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주가 갖고 있는 총체적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계학적으로 보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이론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것들은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30년이 지나면 건물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쳤을 때 여기에 있는 흙으로 만든 토지 집들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평가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요 이걸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요 이런 오지에 있는 집들은요 집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집이 너무 흉하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무서우니까. 그거거든요. 그때 이러한 시가 보상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주거에 대해서는요 그런 식의 어떤 기존의 방식, 즉 아까 전에 객관적 가치에 대한 완전 보상, 시가 보상이 이상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생긴 게 바로 뭐냐? 제일 중요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배경은 이러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게 원인이 뭐냐면 대규모의 토목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사업이 진행돼서 그렇죠. 그 대규모 토목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댐을 건설하는 거라든지 또는요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한 거예요. 판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규모 주택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목동, 상계동, 과천 전부 다 대규모이거든요. 일산 이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있을 때 원주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을 이주할 때 이주 대책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근거로서는 헌법이 있는데 헌법의 종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 자꾸 이제 오해하니까 헌법 제23조 4항 손실보상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하냐? 손실보상이라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헌법상의 이러한 재산권 또는 손실보상 청구권 이것도 중요하고요. 헌법 제34조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나열될 때 대체로 전통적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자유권, 뭐 이런 식으로 자유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냐?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사회권적 기본권이 현대적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34조 1항인데, 34조 1항이라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헌법도 공부 안 하는 과거의 국어시험입니다. 과거의 국어시험에서, 조항의 내용도 얘기 안 해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간다운 생활권인데요. 인간다운, 이런 생활을 할 권리인데요. 이런 인간다운 생활권인데, 이 인간다운 생활권은요, 우리가 사실 인간다운 생활권이 생존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인데 생활권 또는 생존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이 왔는데요. 사회권인데 이 사회권이면 이러한 총칙적 규정이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의 권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직업을 가질 권리도 있는데 문제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도 그런 일에 들어갑니다. 이런 데서 근거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산권의 측면도 있고 인간다운 생활권적 측면도 있더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기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나중에 이러한 사회 보장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에는요, 많죠. 이러한 법률에는요, 이거 말고도 이러한 일반법은 없지만은 예를 들면 아까도 했지만은 이러한 공익사업법 등인데
이런 공익사업부는 아까도 봤지만은 원래 있었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하고 토지수용법을 합쳐서 만든 법이지만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활권을 보장해 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내용이 정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들어가는데 내용은 아주 중요하죠. 그럼 내용인데 자 하나하나 내용을 보죠. 괜히 지웠네. 자 그럼 첫째로 뭐냐? 내용에서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은 상세히 다시 공부할 겁니다. 이주대책. 그러면 이제 이주대책 나옵니다. 자, 내용은요, 여기다 적을게요. 생활보상의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주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 줄 테니까 가라? 저 오지의 땅값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땅값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땅값 이야기 할 때, 뭐, 한 평에 뭐, 200원, 100원이라면, 속으로, 그냥 장난삼아 내가 사놓겠다. 사놔보지. 근데 가보면 사는 생각 없어. 갈 수가 없어. 산골짜기 구석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 평생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땅이 싼 거야. 그리고, 웬만한 데 있는 산들은 평당 한 1,000원이면 다 돼 있어. 평당 1,000원이야. 그럼 100만원이면 1,000평 사놓을 수 있어. 1,000평이면 꽤나 넓어. 예, 그렇거든. 근데 그런 정도라고. 근데 뭐, 잘 알다시피 여기서 나오는데, 이주대책. 땅값이 싸요. 그럼 썼을 때, 그 돈 가지고 도시 나가 살아라. 말이 안 되죠? 이주대책이 나옵니다. 이주대책은 너무 중요하고, 좀 더 이거는 조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주대책인데, 이주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돼서 이주비를 주게 됐습니다. 이주비. 이주비를 지급하게 됐죠. 이주비인데, 이주비를 주거나 또는요, 그 사람에게 가이주지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가주지. 그런데, 그러면 이주를 할 수 있는 이주지죠. 이주지가 있는데, 이주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란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도로, 이런 것 같은 이것을 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이 비용이죠. 이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비용 부담은요, 요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그거 말고, 이게 이주지에 들어갔을 때, 이주지를 분양받고, 이러한 주택 같은 것들이죠. 또 주택의 밑에 있는 토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요거는 비용 부담을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요거는요, 사실은 이주자가 부담하는데, 이주자가 실비만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남기면 안 되고, 재료비만 받아야 된다. 즉,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받아야 되지, 이윤, 마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자, 잘 아시면, 이러한 이주대책을요, 세워야 하는 거. 요거는요, 사업의 시행자를 일명 기업자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러한 기업자의 의무입니다. 이주를 세우는데,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하는 거, 이러한 내용을 정하는 것은 뭐냐? 기업자의, 즉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재량이 아니에요. 근데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거는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면, 이러한 이주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주자가 있었을 때, 이주자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주자가, 예를 들면요, 어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할 때는요, 이거는요, 이러한 이주자 중에서는 이거는요, 이 사람이 이러한 소권, 타주는 법률상의 이익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려면, 그러한 이주자는 반드시 뭐냐면 신청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을 한 자가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진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주 대책에서 이러한 이주자에 대해서 이러한 선정이죠. 이러한 선정에서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죠. 이러한 왜 이제 나를 뺐나 이러한 다투는 소송인데 이 다투는 그런 소송의 종류는 이거는요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이다.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최근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근데 이주하는데 사람 살림살이만 있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의 경우인데 이러한 장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여기서 이때까지 매운탕 장사했는데 이제는 매운탕 장사 못하니까 아예 있잖아요. 나는 그냥 폐업을 하고 거기다 영업을 보상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이사를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인근에 유사한 지역에 이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냐 이전비만 보상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폐업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이야기 계속 합시다. 이주대책 조금 이따 책 보면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기본 틀을 잡아야 되니까 첫째로 뭐냐면 아까 전에 그러면 그 나무 할 때 나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전구지바 따로 나들놨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얼마 전에 또 멀리서 캐와가지고 그거 뭐냐면은 그 몰구 또 따로 심어놨는데 그것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 뭡니까? 주거를요 따로따로 찢는 게 아니고 주거의 총체적 가치를 보상한다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숨을 내는데 아까 숨을 낼 때 딱 끊었어요. 근데 이제 딱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기에 집이 있었죠. 그럼 남아있는 이 사람 한 사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남아서 고향을 지키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얘는 숨을 안 되니까 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소수의 잔존자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도 같이 나도 그냥 동상 갈 때 같이 썰려서 가라. 근데 땅이 이제 이렇게 수용될 때 이렇게 짜투리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와서 뭐 호박 심어 먹든지 말이 안 되죠. 이게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잔여지 수용이라는데 잔지라고 한다. 이런 잔지 수용입니다. 잔지 수용한다는 말 같은 말이 잔지 보상에도 됩니다. 그래서 잔지 수용 또는 잔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데요. 주의할 거는 잔지 수용 청구권은요. 요거는 뭐냐면 형성권입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잔여지 보상 청구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아까 전에 미꾸라지 총각. 미꾸라지 총각은 집도 없고 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미꾸라지가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미꾸라지 앞으로 잡아가 살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래서 장래에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 숨어있는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숨어있는 손실을 일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독일할 때 일자인데요.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 숨어있는 손실을 일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일실보상 청구인데 숨어있는 손실을 간접 손실하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인데 간접 손실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요 영업 보상입니다. 그래서 영업 보상인데 이 영업에는요 잘 알겠지만은 농업이라든지 또는 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영업의 종류에는 영업 보상의 경우는 뭐 사실은 농기구는 물론이고요. 농업할 때 농기구는 다 포함되겠죠. 근데 특히 뭐냐면 농기구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 바닷가에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협에 있는 공판장 운영해서 먹고 사는데 수협이 있잖아요. 이러한 수협이 사실은 업판장에서 위탁 수수료, 위탁 경매를 위탁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뭐 횟집에 보면은 34호 뭐 경매인 횟집인데 그게 뭐냐면 만약 울진 강광에 가게 되면 강광에 가면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번호가 있어요. 그럼 쭉 써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개가 쭉 나오면은 이게 얼마 이렇게 쭉 부르면 하거든요. 동네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새 손으로 하면 컨닝해가지고 잘 안 하니까 요즘은 다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분필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수협이 있는데 요 수협에서 위탁 판매 수수료 그럼 이런 바다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해서 위탁 판매를 받는데 이런 위탁 판매 수수료도 이것도 뭐가 인정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상세히 판례라든지 조문의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도리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도로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식사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시험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같이 책도 읽어보고 파리도 같이 읽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주 유행하는 경향이에요. 거의 뭐 이거는 손실보상 스타일 비슷한 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뜨고 있는 거니까 이건 잘해야 되죠.